끝까지 보시면 분명 감동받으실 겁니다.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박정희 후보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세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공을 기조로 한 철통 같은 안보 강화와 국민 생활 향상이 있었죠. 전국 각 동네와 마을마다 마을 문고를 세워 교육 기회를 넓히고 장학회를 설치하여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게 하며 문패 달기 같은 생활 개선 운동을 전개해 주민들의 삶을 눈에 띄게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조국 근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국민들에게 이것이야말로 나라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는 깊은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다른 후보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1년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로 국민들의 반공의식과 대북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후보는 우리의 안보를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이 포함된 4대국의 보장에 맡기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향토 예비군 폐지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150만 명의 노농적 위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남파 간첩들의 침투가 빈번했던 상황에서 국방의 마지막 보루인 향토 예비군을 없애자는 주장이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김 후보는 향토 예비군이 이중병력의 의무를 강요하는 위헌적인 것이며 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당 내부와 국민들로부터 전혀 비현실적이라는 거센 반발을 받았습니다. 결국 철회 후 대체 법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외교 안보 공약 역시 미국, 소련, 중국, 일본 4대국 보장에 의존하자는 방향이었는데 이는 당시 국민 정서와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평가됐습니다. 자, 이제 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과 행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명확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박정희 후보의 공약은 한마디로 조국을 지키고 번영시키겠다는 방향이 뚜렷했습니다. 반공을 기조로 한 강력한 안보 정책,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생활 개선 운동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김대중 후보는 향토 예비군 폐지, 4대국 보장 의존, 대중경제론 등 이상은 좋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잦았던 시기에 안보를 외부에 의존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박정희 후보의 공약은 시대 상황과 국민 정서에 정확히 부합하며 안정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 현실적 비전이었던 반면 김대중 후보의 공약은 이상적이긴 하나 비현실적인 구상에 그쳤다는 차이가 명백합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 나라에 남긴 업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누구나 다 아는 대표적인 업적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성과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추진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그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방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빈용 승용차에 몸을 맡긴 채 독일 부흥의 상징인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박 대통령은 이를 악물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고속도로가 있어야 한다. 귀국 후 박 대통령은 밤늦도록 각국 고속도로 건설 자료를 검토하고 혼자서 인터체인지까지 직접 그려보며 한반도 지도에 수없이 줄을 그어가며 최적의 노선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현대 정주영을 불러 박 대통령은 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있던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은 거셌습니다. 부자들 기생을 태우고 놀러 다니는 도로가 될 것이라며 야당과 지식인들이 격렬히 반대했고, 심지어 한 야당 거물은 기공식 날 불도저 앞에 드러누워 공사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굴의 의지로 시작된 공사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불과 2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의 거대한 동맥을 뚫어냈습니다. 총 공사비 429억 원이 투입되었고, 연인원 약 900만 명과 장비 165만 대가 동원된 대역사였습니다. 1970년 7월 7일 개통식 날, 박정희 대통령은 테이프를 자르며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가장 싼 값으로 가장 빨리 이룩한 대예술 작품이다. 정주영 회장과 나란히 선 그 순간은 한국 건설업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가 정주영 회장에게 준 자신감은 곧 중동 진출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1975년 정주영 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세기 최대의 역사라 불리는 주베일 산업항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9억 6천만 달러.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공기 단축이라는 네 글자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는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경부고속도로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력으로 1979년에 완공시켰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거대한 구조물들을 제작해 직접 수송하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성공으로 현대건설은 중동 건설붐을 이끌었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중동으로 건너가 열심히 일해서 고향에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그 드라마틱한 시절의 문을 연 것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자 전국이 하나로 이어졌고, 물류혁명이 일어나며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꿈과 도전정신 그 자체였고, 한강의 기적을 이끈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 되었습니다. 1970년 4월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근면 자조협동의 정신 아래 1970년부터 1971년까지 전국 33,267개 마을에 시멘트 335포씩을 지원하여 마을 앞길을 확장하고 공동 빨래터와 공동 우물을 설치했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16,600개의 마을에는 시멘트 500포와 철근 1톤을 추가 지원하는 차등 지원 시스템으로 마을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초가집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고 마을길이 깔끔하게 정비되며 농민들의 소득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1970년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69% 수준이었는데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결실이었습니다. 중화공업 육성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바야흐 중화공업 시대에 들어섰다고 선언한 이후 철강, 조선, 기계, 화학, 자동차 산업이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항제철소는 1973년 1기 설비가 완공되어 연간 103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현대중공업은 1974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로 출발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현대자동차가 1976년 국산 1호차 포니를 생산하며 세계로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수출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1970년 12.8%에서 1980년 41.5%로 급증하며 명실상부한 공업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1971년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과학기술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결단이었죠. 1966년에는 국내 최초의 국영과학연구소인 카이스트를 설립했고, 1967년에는 과학기술처를 발족시켜 체계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선견지명 있는 투자는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환경과 국토 보존에도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6.25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우리 산야에 대대적인 산림녹화 사업을 펼쳤습니다. 1961년 산림법을 제정하고 1967년 산림청을 발족시켜 체계적인 녹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한 식목 사업을 통해 1974년까지 약 3억 1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철저한 사후 관리로 활착률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연료 공급을 위해 탄광을 개발하고 연탄을 보급하여 땔감으로 인한 산림 파괴를 막았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 1971년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주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와 생활 환경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맑은 공기, 도시의 허파가 된 숲들은 모두 그때의 현명한 결단 덕분입니다. 2025년 4월에는 이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복원의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을 위한 끝없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일벼 개발과 보급으로 쌀 부족 시대를 종식시켰고 1977년에는 마침내 쌀 자급을 달성했습니다. 안보를 위해서는 자주 국방정책을 추진하여 방위산업을 육성했고 군의 현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웠습니다. 그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업적은 하면 된다는 불굴의 신념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참으로 대단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업적들이 더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초로 1968년 주민등록증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 획기적인 조치였죠. 1977년에는 서민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훗날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1979년에는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류를 위한 공헌을 인정받아 퍼레이드에 초청되는 영예를 안았고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환경과 치수 사업에도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홍수와 가뭄 방지를 위해 소양강댐, 안동댐 등 4대강 유역의 다목적 댐들을 건설했고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도로와 항만 등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놀라웠습니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하여 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였고 전통 문화와 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하는 사업도 병행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불굴의 자신감을 심어준 정신적 리더십은 그 어떤 물질적 성과보다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위인전에 이름을 올려야 할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 언론과 학계에서 더 높이 평가받는 분이기도 하죠. 2021년 과학기술 관련 기업 임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도 지금도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죠.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경제 발전과 국가 근대화라는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성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 토대를 만든 분이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이런 사실들을 몰랐다 하더라도 전혀 괜찮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역사와 그 주역들을 제대로 알아야 더 당당하고 힘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굵직한 업적부터
감춰진 보석 같은 성과들까지 모두